오늘은 얘가 좋겠다. 공룡과 익룡, 바다 파충류까지 그야말로 파충류의 전성시대였던 백악기. 북미 대륙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최강자로 군림했으며 공룡 르네상스의 포문을 연 랩터 역시 백악기에 살았죠. 또 지금의 인도 일대에서는 용광류계의 라이징 스타인 티타노사우루스류가 한가로이 식물의 잎을 뜯어먹어가며 대륙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여러 해양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었죠. 바로 이 바다를 누볐던 모사사우루스. 녀석은 티라노사우루스만큼이나 유명하고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이들의 발견과 생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도대체 모사사우루스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때는 1764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의 한 채석장에서 커다란 뼈 조각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이 화석을 보고 처음에는 고래라고 생각했죠. 1780년경 두 번째 표본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뾰족뾰족한 이빨과 커다란 주둥이를 보고 이 화석이 악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794년 프랑스 혁명의 불꽃이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이 화석이 너무도 궁금했던 혁명군의 과학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화석을 찾았고, 이 화석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고급 포도주 600병을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프랑스 과학자들은 바로 다음날 원하던 화석을 얻게 됩니다. 화석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져 당대 프랑스 최고의 동물학자였던 조르주 퀴비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퀴비에는 당시 이 뼈의 주인이 바다를 헤엄치는 왕 도마뱀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고대 파충류에게 화석이 발견된 마스트리히트의 강의 이름을 따서 뇌지의 도마뱀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공룡은 아니지만 모사사우루스는 공룡과 함께 살면서 바다를 누볐던 최상위 포식자로 공룡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며 상어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것으로 등장하여 마지막에는 테마파크의 폐장까지 몰아넣었던 인도미누스 렉스를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잡아먹으며 유명세를 탔죠. 올해 7월에 개봉하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서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날카로운 비늘 장식과 뱀 같은 꼬리 움직임, 무엇보다도 엄청난 크기. 영화에 등장하는 모사사우루스는 30m가 넘는 거대한 모습으로 연출되지만 실제 백악기 바다를 헤엄쳤던 모사사우루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크기를 볼까요? 모사사우루스 내종 중 가장 큰 것은 모사사우루스 호포마니입니다. 완전한 골격 표본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발견된 아래턱 표본으로 계산한 크기인데 이 아래턱의 길이만 171cm에 달합니다. 2014년 그리고리예프는 이를 기반으로 전체 몸 길이는 최대 17.1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죠. 하지만 2024년 게이포드 박사는 같은 표본을 12m 정도였을 것으로 다시 추정했습니다. 물론 파편으로 발견되는 모사사우루스 화석들 중에는 이보다 더 큰 개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 앞으로 더 큰 모사사우루스가 발견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영화에서처럼 30에서 40m가 되는 녀석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생김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주라기 월드 영화에 등장하는 모사사우루스는 노같이 생긴 넓적한 꼬리를 달고 있는데 때문에 좌우로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모사사우루스와 가까운 프로그나토돈의 화석에서 꼬리 위쪽으로 꼬리 지느러미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사사우루스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처럼 꼬리만 좌우로 흔들면서 추진력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새로 개봉하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고증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의 모사사우루스가 출연하는데 더 실제에 가까운 크기와 꼬리 지느러미가 눈에 띕니다. 한편 과거 주라기 월드에서는 모사사우루스의 피부를 큰 비늘이 난 악어 가죽처럼 묘사했지만 실은 이보다는 물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지금의 물고기나 상어들처럼 매끈한 비늘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서는 이런 피부 특징도 보다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매력 넘치는 모사사우루스는 현 시대의 생물 중 어떤 동물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모사사우루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모사사우루스의 이름을 지어준 퀴비에도 이들이 유린목에 속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유린목은 파충류의 한 종류로 쉽게 말해 뱀과 도마뱀 그리고 친척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퀴비에는 모사사우루스가 유린목 중에서도 왕 도마뱀에 가까웠을 거라는 가설을 내놨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이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구개치라고 부르는 입 천장에 나 있는 특이한 이빨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빨들은 미끄러운 먹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날의 도마뱀인 이구아나에게도 있는 이빨입니다. 그래서 퀴비에는 모사사우루스가 왕 도마뱀과 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논쟁의 여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로서는 이들의 완전한 표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뒤 30에서 40년 동안은 모사사우루스가 뱀에 가깝다는 의견과 왕 도마뱀에 가깝다는 의견이 대립하게 됐는데요. 1869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코프는 모사사우루스와 그 친척을 뱀의 자매분류군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몇몇 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가 고대 바다뱀인 파키라키스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뱀의 직계 조상이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 반대쪽에서는 오스니엘 마시가 모사사우루스를 왕 도마뱀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이들과 그 친척들을 묶어 모사사우루스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분자생물학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사사우루스와 현생 유림목 파충류들의 형태학적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지금도 여전히 이들이 뱀과 가까운지 왕 도마뱀과 가까운지 논쟁 중인 상황이죠. 아마 앞으로 모사사우루스와 관련한 화석학적 증거들이 더 발견되어야 이렇다 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2000만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백악기 바다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사사우루스 가족들이 단순한 바닷속 깡패는 아니었고 저마다 주로 먹는 먹이가 달랐죠. 네덜란드 남동부와 벨기에 북동부에서 발견되는 모사사우루스류는 5종이나 됩니다.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로 언급되는 호프만이종, 그보다 조금 작은 프로고나토돈 사투라토르와 중간 크기의 프로고나토돈 섹토리우스, 플리오플라테카르푸스 마라스이, 그리고 길이가 3m로 비교적 작은 카리노덴스 벨기쿠스까지.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홀베르다 박사 연구팀은 이 다양한 모사사우루스류의 이빨에서 3D 스캐너로 긁힌 자국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들의 먹이가 서로 달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모사사우루스류는 물고기나 단단한 무척추 동물을, 중간 크기의 모사사우루스는 오징어같이 부드러운 무척추 동물을, 그리고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삼켜버렸다고 주장했죠. 미국에서 발견되는 다른 대형 모사사우루스류 틸로사우루스의 뱃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부터 상어, 조류, 심지어는 작은 모사사우루스류인 클리다스테스까지 발견됐습니다. 대형 모사사우루스류는 다양한 먹이들을 가리지 않고 먹었다는 증거였죠. 반면 조개와 갑각류 사냥에 특화된 글로비덴스의 경우 몸 길이는 6m 정도에 불과했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살점을 노리는 다른 모사사우루스류와는 달리 밤톨같이 뭉툭한 이빨로 껍데기를 부셔버리는 무시무시한 조개 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협적인 포식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새끼를 낳았을까요? 20세기 초 세뮤얼 윌리스턴은 모사사우루스류가 바다 거북처럼 해변에서 알을 낳았고 새끼들은 대양보다 해안에 더 가까운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기 대양이었던 캔자스 서부에서 모사사우루스류의 어린 개체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실 모사사우루스의 새끼 화석은 이미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단지 자연사 박물관의 분류표가 잘못되었을 뿐이었죠. 게다가 모사사우루스 새끼는 연안이나 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양의 퇴적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모사사우루스류의 새끼가 부모로부터 출산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치 지금의 난태생 동물인 살무사나 상어가 새끼를 출산하듯 말입니다. 조개와 갑각류부터 대형 해양 파충류까지 모사사우루스와 그 친척종들은 못 먹는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다양한 화석 산지에서 발견되는 아주 성공적인 동물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녀석들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수많은 공룡들이 멸종을 맞이한 백악기의 마지막 마스트레이트절, 그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층에서도 모사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먼지들이 태양을 가리고 지구 생태계가 망가지는 동안 모사사우루스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해수면 하강이었죠. 백악기 후기의 해수면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가 완전히 물에 잠겨 서부 내륙해를 이룰 정도였는데요. 앞서 말한 틸로사우루스 화석도, 새끼 모사사우루스류의 화석도 이곳에서 산출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얕은 바다가 전 지구적으로 흔했던 시기였죠.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포식동물을 부양하기에 아주 풍족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백악기 말 꽤나 높았던 해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깊은 바다였던 곳이 해안이 되고 해안이었던 곳은 육지가 됐죠. 모사사우루스의 보금자리였던 내륙해가 사라진 건 물론이고 기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양 생명체들의 대멸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물론 해수면 하강이 대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사사우루스가 살아남아 신생대를 맞이하지 못한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미국에는 일명 백악기 칵테일 퇴적물이라는 퇴적층이 있는데 운석 충돌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쌓인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는 걸 보면 운석 충돌 자체도 모사사우루스에게 큰 타격을 입혔음을 알 수 있죠. 또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공룡들이 그러했듯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하는 모사사우루스는 망가진 생태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먹이를 먹지 못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됐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천만 년 전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감만큼은 이번 개봉을 앞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비롯해 우리의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는 레고까지 다양하고도 친숙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를 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아까부터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